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날씨 말씀하셨는데 네네. 전 사실 지난주까지 날씨가 이제 꺾인 줄 알았거든요. 아,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죠. 예. 이제 시작인 것 예, 같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뭐 태풍이 올라오는데 저기 모든 수증기를 다 가지고 온다. 그 태풍이. 예, 그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날씨는 덥더라도 이게 나올 때마다 주가만 올라주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뭐 어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예. 오래간만에 또 좋은 시장 예. 가지고 또 시황을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미국 증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상당히 강하게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와 S&P 500 각각 1.37%, 2.61%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4.06%, 4%가 넘는 급등을 하면서 예. 12,032.41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S&P 500도 4,000포인트를 탈환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2,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제 그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를 하고 약간의 이제 실적 미스가 나면서 하락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과 더불어서 클라우드 성장성 기대로 다시 급등을 했고요. 두 종목이 이제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이제 FOMC에서 네. 75bp 금리 인상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로 어떤 그동안 있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을 조금 갉아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강달러 부분. 이 부분이 현재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어떤 형성이 되었고요. 심리적으로 조금 느리지만 천천히 강달러가 완화가 될 것이라면은 이 부분은 당연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는 이번 달 중순에 108포인트를 찍고 현재 106으로 약간 이제 꺾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또 하나 이슈로 보고 있는 이제 중국 경제 봉쇄 이슈, 코로나로 인한 봉쇄 이슈도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조금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한 게 아니냐, 실제로는 상당히 괜찮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식이 어제는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강달러가 조금 해소가 되면 전체적인 주식 어떤 부양도 뭐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이제 지금 달러는 뭐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만은 전 세계 화폐 대상으로 다 이제 달러만 유일하게 이제 강세인 상황이니까 상당히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실제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자산조차도 달러 대비해서 이례적으로 상당히 이제 약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정상화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정상화되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속도는 느리겠지만은 적어도 여기서 추가로 달러가 강세가 되려면은 뭔가 다른 큰 이벤트나 충격이 있어야 되는데 뭐 당장은 그 부분보다는 내년까지 조금씩 이제 완화되는 정도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FOMC 75bp 인상 이렇게 됐는데 뭐 사실 뭐 100bp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뭐 막판에 거의 75bp로 좀 굳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어제 그 FOMC하고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대로 75bp 인상을 했고요. 2회 연속 상당히 이례적으로 2회 연속으로 75bp 인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만장일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만장일치는 아니었는데 만장일치다. 그만큼 FOMC에서도 상당히 절박한 심정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00bp 이야기도 잠깐 있었지만은 현재 실제로 물가 CPI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 모습을 보인 상황에서는 100bp까지는 이제 인상을 할 만한 요인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정대로 75bp 인상을 했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의 금리를 3에서 3.5%를 보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 3% 이상은 갈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다음 미팅에서도 이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unusually large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이례적이라는 건 빅스텝. 그러니까 50bp 인상을 의미를 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여기에도 이제 여지를 남겨두긴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50bp 인상 확률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다. 그리고 금리가 이제 적정 수준 도달할 때까지는 긴축 속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예상되는 금리 인상 속도는 이번에 75bp를 인상함으로써 앞으로 3번이 더 회의가 남았습니다. 9월, 9월, 11월, 12월. 11월, 12월. 예. 일단 다음 9월에는 50bp, 11월, 12월에는 이제 각각 25bp 정도를 이제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를 보고 있고요. 물론 중간선거 이후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예, 어쨌든 만약에 50, 25, 25를 한다면 100bp, 즉 1%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예. 이렇게 되면 3.5%거든요. 3.5%.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한 3에서 3.5%라면 한 번 정도를 패스를 한다면은 예. 3.25가 되니까 딱 중립 정도가 되는 거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말에 한 번 정도는 패스할 가능성도 있다. 미리 50bp, 25bp를 인상을 해놓고요. 예. 예. 그 이번 9월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일단은 뭐 9월 같은 경우는 예.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50bp 정도를 할 거라고 보는 게 예. 기본적으로 CPI가 꺾인 게 일단 확인이 된 상태고 뭐 이번에 의장도 얘기했지만은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는 PCE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특별하게 이제 변동이 없다면은 일단 50bp를 감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네. 또 연결해서 뭐 전달해 주실 게 있을까요? 예. 그 조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이번 이제 회의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는 무난했다. 요 이제 몇 달간 이제 항상 드는 생각인데 상당히 이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연준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고 경기 침체. 경기 침체도 피해야 됩니다. 예. 어느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순간 이게 꺾여져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예. 이 숫자 하나하나에도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모습을 이번에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무난무난하게 말을 많이 바꾸면 가능합니다. 그게 이랬다 저랬다면 둘 다 잡을 수 있어요. 유연하게. 예, 유연하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매가 됐다, 한 번은 비둘기가 예, 됐다. 예. 그래서 이제 매돌기가 내가 뭔지 모르는 예. 예. 일시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예, 이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CPI가 일단 꺾였으면은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은 네. 경기 침체 여부거든요. 그렇죠. 예. 자, 물가를 잡는 데는 성공했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보통 두 가지인데 수요가 없는 경우, 수요가 없는 게 이제 경기 침체거든요. 즉 계속해서 소비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원유를 비롯한 핵심 지표들이 떨어져야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도 끌고 가면서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예. 결국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견조하게 연말까지 유지되느냐, 소비가 유지되어야지 기업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것이 이제 내년까지 유지가 된다면은 성공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엑시트가 가능한 건데 이 여부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소비 안정이란 단어랑 소비 둔화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참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이거를 다 금리의 그 적절한 그 어떠한 레시피로 예, 그걸 딱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참 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근데 올해 연준이 대응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예, 연준조차도 올해 의사결정회가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고 그리고 올해 금리 인상의 결과물을 결국 내년에 우리가 경기 침체의 강도를 확인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이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가 또 바닥 확인을 들어간 건지에 대한 또 궁금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에? 뭐 실제로 이제 한 달 동안 조금씩 이제 상승을 느리지만은 예. 지수가 이어가면서 어떤 이제 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그림이 상반기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사실 뭐 조금 올라가면 야 바닥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특히 이제 상승폭이 컸던 게 3월이었는데 3월, 예. 3월에는 일종의 이제 V자 형식으로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예, 그때 뭐 채파고가 싫어했습니다. 그 반등을. 예. 그랬었죠. 예. 왜냐하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기술적 반등의 느낌이 조금 있었던 데 반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지만은 조금씩 계단을 밟아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와 조금 다른 느낌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네. 똑같은 악재가 생겼을 때 받아들이는 시장의 반응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 지난 이제 몇 달간 뭐 4월, 5월, 6월, 7월 지금까지 몇 달간 거쳐오면서 어떤 기업에 똑같은 이슈가 있는데 이전에는 떨어졌던 주가가 지금 같은 경우는
보합을 하거나 오히려 상승이 나오는 케이스가 계속 예. 나오고 있거든요. 해석의 차이가 조금 생겼다는 거고요. 예. 사실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도 있지만 예. 속된 말로 이게 어찌됐든 주가 레벨 자체는 상당히 다운이 됐다. 예, 우리가 눈높이도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 이상을 뭔가 임팩트가 있고 충격이 있어야 주가 하락이 가능한 건데 웬만한 거는 다 겪은 상황인 거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 네. 거죠. 그렇다면은 어지간한 어떤 악재보다는 이제 호재에 조금씩 민감하게 반응이 시작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심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예. 심리가 개선된다는 것도 상당히 주식시장은 결국은 이제 사람이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우리가 뭐 밸류가 싸다는 건 사실 몇 달 동안 계속 들어왔던 거지만 결국 이런 이제 심리적인 추세가 어떻게 전환되느냐 이 시점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추가로 어떤 예상치 못한 큰 악재만 없다면은 예. 저는 신중하지만 천천히 바닥을 회복해 가는 과정 지금이 아니겠느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예측 가능한 악재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물론 실적 기간이니까 뭐 큰 기업의 어떤 안 좋은 실적 또는 가이던스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제일 직접적인 건 결국 예. 에너지죠. 에너지. 여전히 에너지를 예. 봐야 되는 거고 천연가스가 아직 진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가장 큰 노이즈는 에너지로 봐야 될 거고 예.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라는 가정이 지금 시장에 반영된 거거든요. 그럼 만약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안 꺾인다면 좀 두려운 시나리오가 되겠죠. 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CPI가 피크아웃을 찍은 상황에서 기업 실적도 하반기에도 뭐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은 어느 정도 무난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결국은 가장 큰 이슈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불확실한 것들,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전쟁이 이제 올해 말을 넘길 거라는 의견도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유럽 가스 문제 이 부분도 겨울까지 계속 조마조마하게 조금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로 약간 장난을 치고 있잖아요, 유럽에. 근데 독일이 이제는 예전에는 약간의 이런 의뢰 입장에서 살짝 하다가 약간 돌변한 듯한 이제 우크라이나에 탱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안 되겠다 이거. 가야겠다 나도. 아유 짱난다. 약간 이런 느낌? 태도 변화. 태도 변화. 예.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왜냐하면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10년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해. 결국은 다시 신냉전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결국 진영 논리로 가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동안 자유무역이라든지 예. 약간 세계 평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다시 이제 신냉전 시대로 간다. 예. 그렇다면은 뭐 장기적으로도 좋을 거는 없는 거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썰, 그 근거는 없는 썰인데 썰. 예. 독일이 왜 이렇게 갑자기 세게 나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뭐 경제 논리나 이거 정치 외교적인 다른 논리가 좀 많이 들어간 논리긴 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게 되면서 동유럽 쪽에서 군비 증강에 대한 니즈가 많이 생기고 유럽에도 군비 증강을 하는데 이 군비 증강의 과정에서 러시아제 무기를 쓸 수 없고 러시아제 무기를 이겨야 될 만한 무기를 사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럼 미국제 아니면 이제 독일제가 유력하다는 거죠. 프랑스제랑 독일제가 이제 유럽에서 무기로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 밀덕이시니까 저도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독일제 무기들을 많이 살려면 이제 독일에서 뭔가 성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독일제 탱크가 이제 러시아를 박살내야 유럽에서 아 독일제 탱크는 러시아를 제압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러시아 그 군사 재편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논리고 그 두 번째 논리가 천연 가스가 없으면 지금 그 유럽이 추운 겨울을 보내게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독일은 다행히도 독일은 그 태양광 설치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요. 그래 가정 내에도 태양광 파넬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천연가스 보일러는 못 되지만 이제 전기장판 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추운 겨울은 전기로서 이겨낼 수 있다. 태양광이 지금 설비가 인프라가 깔리고 있어서 다른 국가 대비해서 그래서 상황이 좀 더 낫다. 그러니까 무기 수출에 대한 근데 니즈가 그거를 있고 천연가스를 완전 대체하기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매우 부족하죠. 하지만 어쨌든 추운 겨울이겠지만 얼어 죽진 않을 정도가 될 것 같다. 얼어 죽진 않는다. 네, 독일은 그래도 그래서 상대로 좀 강한 입장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근거 없는 얘기죠? 네, 근거 없는 제가 들은 뇌피셜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네. 실제로
무기 부분, 특히 이제 육군 무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프랑스, 독일이 세계적 강국이고요. 실제로 기술력도 상당히 인정을 받은 나라들이죠. 그리고 가성비로 빠지지 않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제 무기가 굉장히 가격 대비한 성능은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에서도 뭐 이제 국산 한국제 이제 전투기하고 이제 수출 계약을 하니 많이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게 이번 기회로 한국에서 수출도 저는 상당히 이제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조금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비군 때 총이 잘 안 나갔는데 가성비가 좋았던 정비가 좋았네. 네, 가성비가 좋았던. 예, 알겠습니다. 자,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오늘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한미 기준금리가 이제 역전이 됐죠. 예, 2.25% 대 2.5%로 이제 역전이 오늘자로 됐는데 한국경제연구소에서 한국과 미국의 적정금리 차가 약 0.53% 정도다라고 이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미국이 연말 기준금리가 3.2%를 도달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은 그럼 3.7% 이상이 가야 되는 건데 사실상 여기까지 올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연말까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사실은 얼마 전에도 이런 기준금리 역전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다만 이게 오래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 이게 이제 너무 길어지면 어쨌든 자본 유출이라든지 좋을 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미국이 다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을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 당장을 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추가로 반도체 지원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하원 통과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참고로 이번에 그 반도체 지원 법안의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이제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즉 미국에서 이런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활동을 조금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미국 기업들이야 당연한 거고 한국 기업들도 아마 이 부분을 뭐 조금이나마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많이 빠졌던 반도체 섹터가 이제는 좀 확실하게 이런 이제 법안이 좀 통과가 됐으니까 상원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뭐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가장 낙폭이 컸던 섹터 중에 하나인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라든지 뭐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빠졌던 것들이 앞으로 내년까지 있을 어떤 침체를 상당 부분 반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등에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지금 5분 남았는데 저희가 특징주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특징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6.69% 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환율을 감안을 했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아니겠느냐. 클라우드가 애저가 YOY로 40%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환율 효과를 배제하고 고정 환율 시에는 46%. 상당히 뭐 훌륭하죠. 거죠. 이 여파로 이제 관련 클라우드 기업들이 다 어제 상승을 했고요. 알파벳도 7.66% 상승을 했고 아마존이 5.37%, 엔비디아가 7.6%, 스노우플레이크도 8.59% 상승을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어차피 결국은 낙폭 과대 이 인식이 상당히 컸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이슈가 나왔던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낙폭이 좀 과대했던 것이 아니냐. 비슷하게 반도체 섹터도 어제 강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역시나 좋은 실적 그리고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타 기업에 비해 낙폭도 크지 않았었는데 어제 이제 6.65%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온세미컨덕터가 7.31%, ASML도 4.2%, 반도체 섹터도 골고루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클라우드를 했었어야 돼요. 엉뚱한 계속 그 온라인 광고 매출에다가 매달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어떻습니까? 메타 플랫폼스 실적 발표했고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개인적으로 생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옳았는지는 사실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왜냐하면은 단기 만등할 만한 모멘텀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결국은 이거를 보여주려면 현재는 실적 자체는 당장 올라갈 만한 요인이 없는 상황이고
신규 비즈니스가 지금 싹을 틀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저렴해졌습니다. 가치주 수준으로 저렴해졌는데 예. 가치주에서 다시 성장주로 가려면은 그 밸류를 받으려면은 성장하는 모습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제 실적을 보면은 뭐 EPS라든지 매출 다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영업이익이 YOY로 32%로 마이너스 32%인데 네. 뭐 일간 이용자 수만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기존의 어떤 성장주로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거든요. 전혀 보이지 않죠. 페이스북을 이용자가 추가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네. 예, 추가로 늘어나진 않고요. 결국은 신사업. 근데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래요? 이 비즈니스 자체는 예. 무조건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 다만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이죠. 어느 기업이 헤게모니를 질 것이냐. 애플도 노리고 있고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예. 물론 조금 분야가 다르긴 합니다. 예. AR이냐 VR이냐로 나누긴 하는데 어쨌든 누가 치고 나가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시점이 결국은 뭔가가 계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15년 뒤 이러면 이제 한참 멀었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걸릴 것 같지만 15년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주가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스까지 네, 이렇게 봤는데 1류는 웃습니다. 웃어야 됩니다. 예, 3류는 울지만 개인적으로 이번에 메타 실적 발표의 시장의 반응을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한 건 결국 지금의 시장에서 실적 발표 자체에 대한 그 우려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 실적 발표 플러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는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실적은 나쁘지 않은 정도였지만 그래도 그걸 해결할 만한 기술들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필살기. 메타 플랫폼스 실적 그저 그런데 너네 필살기 뭐니라고 했을 때 퀘스천이 붙는 거죠. 예. 원래 준비하던 게 메타버스 하드웨어였는데 이게 문제는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성장 모델이 없으니까 공백기가 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저 그런 실적을 발표해도 다음 성장을 책임질 무엇인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많이 갈리는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메타 플랫폼스 실적까지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봤고요. 시황 자세하게 또 설명해주신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